이번엔 청년, 중년, 노년 구분 없이 세대 통합이 되어서 정말 모든 분들께서 잘 챙겨 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영양제입니다. 이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영양제는 뭐 근데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되게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마다 또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부딪히는 게 있다고 또 들었고. 너무 이게 그 호불호가 많잖아요. 먹어야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정보가 너무 홍수예요. 정보들이. 우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40대 대표 황재성 씨와 김지민 씨는 어머, 저 39살이에요. 나랑 동갑이면서. 저는 원래 안 챙겨 먹다가 네. 얼마 전에 조금 약간 빈혈 비슷한 게 확 왔어요, 녹화 도중에. 그래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마그네슘이랑 아연, 철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네. 한 포로 네. 그거랑 그 비타민 이렇게 챙겨 먹어요. 저는 활동 기간에만 고함량 비타민을 먹고 쉴 때는 잘 안 챙겨 먹는 타입. 그러다 한 방에 훅 가. 잘 챙겨 먹어야 돼, 젊을 때. 명언이다 명언. 한 방에. 젊을 때 잘 챙겨 먹어. 이게 뭐 정말 연배는 다양하신데 내가 뭔가 힘들 때 내 몸에 결핍을 채워주는 무언가라는 걸로 영양제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런데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게 영양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결국에 여쭤보면 뭐 한두 개는 기본이고요. 20가지 이상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항산화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항산화제가 뭐야? 활성산소가 세포를 노화시키고 또 뭐 피부에도 안 좋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적당한 정도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약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활성산소는 오히려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태워주고 세포 내에 있는 고장난 것들을 수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 지는 사실은 얼마가 안 됐습니다. 활성산소라는 게 이런 U자형 커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활성산소는 좋고 그러다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해롭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의 건강한 활성산소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건강한 활성산소를 만들 만큼의 운동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활성산소를 왜 제거하시죠? 한편 고용량 비타민 E를 섭취하면 오히려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활성산소가 고장난 세포를 죽이거나 또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 무기의 기능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내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디 암세포가 생겨났을 때 그게 제거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바르시기도 하고 드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하십니다.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 당연한가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단위로 깨져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백질 파우더 먹는 거, 달걀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콜라겐을 바르시기도 해요. 바르는 콜라겐도 사실은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진피에 있는 피부 세포까지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거나 세포 바깥에 있는 세포의 기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도. 해서 손해볼 거는 없는데 또 해서 이익을 볼 것도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거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간 영양제가 또 있죠. 밀크시슬. 피곤하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찾으시는 분들 있고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2012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연구가 있어요. 간염이 있는 분들한테 고용량 실리마린과 가짜 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간 기능이나 또는 삶의 질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연구들이 많아서 2021년도에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이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래놓고 다 챙겨 드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시는 나만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안 먹고요. 아예 안 드세요? 제가 먹는 게 제가 근력 운동, 특히 벌크업을 할 때는 저는 단백질을 먹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정말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크레아틴, 이것도 식품입니다, 그냥.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식품을 소량 먹습니다. 요거 하나를 꼭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약은 어떤 효과가 있으면 반드시 부작용도 있는 것이고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부작용이 클 수 있고 효과도 클 수 있으면 전문 의약품이 되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영양제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식품은 생물학적인 뚜렷한 효과가 있으면 안 됩니다. 효과가 있으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맹신을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형용 모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양제에서 내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그거를 나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용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의미가 떨어져요. 또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행동 중에서 무조건적인 영양제 맹신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마치 쇼핑을 하는 것처럼 이 닥터 쇼핑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네, 아, 저게 한 이 사람. 사진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한 분의 약입니다. 딱 보기에도 약이 정말 많죠. 네. 근데 이렇게 약을 쌓아놓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맞아. 77세 C씨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기는 했지만 텃밭도 가꾸시고 또 교회로 나가시면서 일상에 불편함 없이 지내고 계셨는데 남편께서 뇌경색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특히 자정 전후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방광약을 2가지 드시기 시작했어요. 방광약을 드시면서 변비가 생기고 또 소화가 안 됩니다. 식사를 점점 못하게 되시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기운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잠은 안 오고 또 잠을 못 자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습니다. 아휴. 점점 낮에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늘어나요. 점점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가족들이 눈치를 챘어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니까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또 받으시고 전문 치매 약물을 처방받습니다. 이 치매약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식욕이 또 떨어지고 또 소화제와 식욕 촉진제를 처방받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여러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에 나오는 건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휠체어에 실려 오신 모습으로 저랑 만나게 되셨습니다. 아이고. 자, 방광약에서 시작을 해서 수면제, 치매약, 소화제, 식욕 촉진제 이런 증상들 가라앉히고 환자분들 편안하게 만들어드린 약들은 대부분 사람의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약들이에요. 약의 부작용을 약으로 막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운이 다 빠진 거죠. 처음 처방받은 방광약에는 인지 기능을 약간 떨어뜨리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방받은 치매약의 부작용은 안타깝게도 방광의 예민성을 또 끌어올립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이렇게 상쇄되는 작용을 하는 약을 제거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약을 제거해주는 약물 정리 과정을 거쳤고요. 2주 뒤에 다시 C씨와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는요. 다행히도 수면과 식사, 배변이 좋아졌고요. 또 한 달 뒤에 인지 기능을 다시 평가해 보니까 다행히도 정상 범위까지 인지 기능이 회복되는 결과를 봤습니다. 와. 이렇게 C씨처럼 운이 좋으신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답답한 경우에는 제가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도 약 정리를 열심히 해서 다시 걸어 다니시게 만들어 드렸는데 다시 여기가 저리다, 여기가 쑤시다, 어지럽다 하시면서 이 의사 선생님 가시고 저 의사 선생님 가시고 이게 결국에는 점점 약이 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약을 먹고 차 가라앉는 상태가 되니까 또 증상이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증상이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약을 한꺼번에 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마취된 거랑 비슷한 거죠. 점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근육이 빠지고 몸져눕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어르신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이 증상을 견디시고 또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증상들을 약으로 깨끗이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이 증상에는 이 약, 이렇게 증상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고려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야간요, 밤에 소변 자주 보러 가시는 분들 브릿지 운동 같은 것들 열심히 하시고 케겔 운동 하시고 이런 것들 하시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만 들다 보면 그 약의 부작용이 약을 또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마음 건강, 멘테이션입니다. 특히 저는 마음 챙김을 여기서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마음 챙김을 이해하려면 반대된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마음 놓침 상태죠.
정말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쇼폼을 계속 보면서 자극을 탐닉하는 상태에 가깝죠. 이것은 마음 챙김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마음 놓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놓침 상태가 계속되면 이것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마음 챙김 방법으로 환자분들께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명상입니다. 근데 쌤 예전에 화투 네, 하도 많이 주시죠. 치면은 좀 도움 된다고 하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것도 약간 다른 건데요. 네. 인지 예비능이라고 해서 뇌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 운동이죠. 이제 두 번째가 머리를 쓰는 겁니다. 네. 세 번째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좋은데 오. 화투는 일단은 머리는 쓰고요. 또 사람도 만나잖아요. 네. 화투 치러 가려면 집에서 나가서 또 가야 되잖아요. 걸어야 돼. 집까지 걸어가는데 산책. 그치. 집에서 방에서 명상. 완벽한 스포츠네. 스테이지에 딱 이상적인. 네, 그래서 실제로 브릿지 게임이나 마작이나 이런 것도 좋은 인지 활동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화투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한 다음에 화투를 치면 나을까요? 화투를 치고 명상을 하는 거. 네, 하도 치고 돈 아니면 잃고 치면서 명상. 읽고 명상을. 사실 예전에는 명상을 약간 도닦는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이 자기네들이 명상센터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그 예산을 쏟아부어서 명상의 과학적 효과가 입증이 돼서 근데 명상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조용히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체는 이완시키는 모든 것들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상은 달리기 명상, 수영 명상, 걷기 명상입니다. 그것도 명상이 되나? 네, 사고 나지 않을까요? 명상할 때 눈 감는 거 아닌가요? 네,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명상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의 호흡이나 내 관절이나 주변의 느낌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물속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명상을 할 수가 있고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명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 질병의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환자와 환자 가족이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나에게 중요한 것들, what matters라고 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5세 D씨입니다.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제 보호자분들이 보기에는 잘 주무신대요. 네. 분명히 약을 안 드셔도 잘 주무셨는데 그 잤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으시고 약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자, 임산부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약이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약 중에서는 노쇠한 어르신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노인 부적절 약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정말 미워하는 약이 하나 있는데요. 뭐예요? 단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수면제죠. 수면제? 젊은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노쇠가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 약을 드시고서는 그 효과를 잘 봤다면서 이 약의 처방을 너무 고집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낮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또 보이시기도 하고요. 또 며느리가 본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의심하시면서 병원을 찾아오시죠. 이럴 때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 이거 치매에 걸리시는 약입니다. 장기 복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약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에 그냥 나머지 부작용들은 감안하시고 드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당장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당장은 조금 편하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후자를 선택하게 된 경우였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젊었을 때도요, 또 시간을 내서 나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 등을 전체적으로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고 있는데 한국보험개발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남자는 86.3세, 여자는 90.7세입니다. 높죠? 올라가. 하지만 수명이 늘어난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가속 노화로 인해서 숫자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더 나이 든 사람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로, 병, 노쇠, 돌봄 요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노년에는 침상에 누워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사망하시는 인생을 사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보다 내가 그 수명 속에서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제적으로요? 네, 여러 가지 질문. 이거는 되게 참신한 대답이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강의를 뒤엎는. 지금 여기 경제적인 게 오늘 아예 나오지 않았는데. 노후 준비하면 그게 원래 떠올라가지고. 아니 노후 준비를 할 나이가 아니라서 아직 하고 있진 않는데. 지금이 노후 준비를 하실 나이입니다. 알겠어요. 자기는? 자, 그래서 보통 노후 준비에 대해서 여쭤보면 뭐 돈이나 부동산, 연금 뭐 이런 자산 관련된 대답이 먼저 나오죠. 맞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하실 수 있는 확실한 투자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죠?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지키는 근테크가 사실은 노년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세요. 근테크.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비용들을 한꺼번에 다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근육 1kg에 한 1,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옵니다. 예, 진짜요? 그렇죠. 뭐. 제가 미리 여러분들의 체성분 분석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인바디. 네. 자, 30대 이승훈 씨와 40대 황재성 씨 중에 누가 더 노후 준비를 잘했을까요? 공평하게 다 같이 오픈하죠. 저랑 김경일 교수님이랑 저랑 다 셋이. 왜 또 그러세요, 진짜. 네. 이승훈 씨는 골격근량이 33.7kg으로 약 4억 2천만 원 정도의 근육 자산을 가지고 계세요. 벌써 4억 벌었어? 근육으로. 이 친구 네. 내 집 마련하겠는데 이제? 4억이면 뭐야 이거? 황재성 씨는 골격근량 32.5kg으로 뭐야? 예, 약 4억 1천만 원 정도의 근육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리가 잘 돼 있네요. 네. 운동 안 하잖아요. 해요. 네, 운동합니다. 와 관리 잘했다. 자, 사람의 근력은 30대 전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60대가 되면 매년 3%가량 감소하게 되고요.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근감소증, 골다공증, 게다가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되고요. 특히 어르신들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낙상, 네. 골절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간병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만약에 노년에 가장 크게 돈 나갈 구멍인 간병비와 의료비를 줄이지 못하면 대체 얼마나 새어나가게 될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상상이 안 되네. 병비가 진짜 세긴 세더라고요. 간병비가 셉니다. 네. 2019년에는 하루 7에서 9만 원이던 간병비가 2013년에는 거의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루에. 네. 24시간 간병을 쓰시려면 한 달에 5, 600만 원 정도를 쓰시게 됩니다. 와 진짜 비싸. 간병이 길어지면서 한계에 부딪혀서 발생하는 이른바 간병 파산이나 간병 살인 같은 비극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돈 나갈 구멍이죠. 의료비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1인 평균 진료비는 연간 491만 원이었습니다. 와. 부부 2인 기준으로는 거의 돈 1,000만 원을 쓰시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노년에 암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임종 직전 1년 동안 투입되는 의료비가 4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금액만 보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일찍부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준비하셔서 노년을 맞는다면 이런 것들은 세이브가 가능한 금액들이겠죠. 지금 하셔야 돼요.